앞으로 남은 2시간 동안에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주로 우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서문 그 17페이지 뭐 중간에 나가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같이 얘기를 좀 이렇게 해주세요. 17페이지 오른쪽 위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고조선에 대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고조선이 2300년 동안 전속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 왕조 사이에서 2300년은 글쎄 그 유래가 뭐 없을 것 같은데 저 이집트에 보면 고왕조, 신왕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한왕조를 얘기하는 그런 거는 이제 아니더라고. 근데 여기는 한왕조가 2300년을 갔다라고 하는 거고, 중국의 경우 한왕조가 보통 2, 300년 고조선 존속 기간 동안에 중국에는 요, 순, 하, 상, 또 그 다음에 서주, 춘추, 이 춘추전국 시대에는 그 뭐죠 수십 개 나라들이 난립을 했던 그런 시대니까 주나라만 오더라도 지방정부 제후가 천여 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제각기 왕노릇 하려고 달라들 때니까 이게 뭐 정신없는 시기잖아요. 그게 이제 500여 년 간다고요. 천주전국 시대가 550년 전국 시대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간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시황,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 그것도 서한, 뭐 동안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한나라. 그 이게 왕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고조선은 한 왕조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좀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거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봐요. 이러면은 그 고조선은 그만큼 좀 뭐 선진 사회였다,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반대편에서는 뭐라고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럴까요? 뭐라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까요? 2300년 동안 고조선이 존속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주로 식민사기나 이런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시대는 아직 국가 시대가 아니었다고 여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국가가 등장할 만한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지 신화 시대고 그러니까 그지 아직 우리는 중국은 그만큼 발달했고 개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는 아직 국가 시대에 진입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을요. 이런 부분들이 그게 얘기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지금 우리가 좀 고조선 시대를 이렇게 정리를 해 들어가게 될 때에 여기 바닥에 이게 좀 안 보이시나? 자, 일단 연대가 빗살무늬 토기가 몇 년경이라는 거예요? 6천년. 그 다음에 옥기가 4천년. 그리고 이제 단군왕검이 이제 2천년경 이제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데 단군왕검부터 단군조선부터 시작되어지는 고조선 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전은 얘기하기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단지 환단고기에서는 배달국, 그 다음에 이제 환국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건 뭐야 환단고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건데 우리가 지금 이제 유승규 교수님 얘기하시는 그런 이제 각골문의 접근 그리고 이제 이영규 교수님이 주로 얘기하는 발에 연한 유물 이런 것들에 기초를 했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단군조선보다 훨씬 이전 옥기 시대에 벌써 초기 국가 시대에 진입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그만큼 발전해 있었다라고. 그게 중국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고조선 땅이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건 뭐라고 부를 거냐? 환단고기 가지고 배달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환단고기에 기초한 그런 얘기고 우리가 삼국유사에 기초했을 때에 삼국유사에 기초했을 때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한웅, 천왕.
하면 그 선정을 베푸니까 환웅천왕이라고 불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구절이 이제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요 시기 유물로 접근할 수 있는 빛이 6천년에서 4천년 이 시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빛이 6천년에서 4천년 그 2천년까지 거슬러 내려오는 4천년이라는 기간이 되어지잖아요. 4천년이라는 이런 기간들을 우리는 환웅천왕 시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환웅천왕 시대. 그러니까 거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확대시켜 놓고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문화는 단군왕검 시대가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에게 벌써 이미 홍익인간 제세 이화라고 하는 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거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이 빗살무늬 톡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해석은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는 해석은 이제 우리가 해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해도 되겠죠. 이 정도는 사실에 기초해 가지고 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 나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조선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보자고요? 무슨 첫 번째가 뭐라고요? 환웅 천황 시대. 그 다음에가 단군 왕검 시대. 이렇게 우리가 봐 나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때 특히 환웅 천황 시대에 우리의 중요한 정신 문화가 그때 형성되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도 그 다음에 단군 조선은 이제 국가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 시대. 그 법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 거고, 등장하는 거고 이제. 중앙집권을 단지 단군조선에서는 중앙집권을 정치적으로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지방 국가들이 자치할 수 있도록 지방 분권으로 나가고, 중앙 통치는 뭘로 하는가 하게 되면 뭘로 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뭘로 했다고요? 신앙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 뭘 두는가 하면 천시를 두는 거예요. 천시에서 신앙 문제를 총괄하는 사람을 단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군. 그러니까 천시에 단군이 있고 지방에는 소도가 있고 그 다음에 천군이 있고, 그러니까 단군은 중앙에서 신앙적인 통제, 신앙적인만 보고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동시에 정치적인 보고까지 같이 겸했다 라고 하는 게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고조선의 통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2000년 2300년 동안 유지해 나갈 수 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고조선이라고 하는 중앙 통제 기구가 신앙적으로다가 서로 이거를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민족 정신, 통합, 화합, 일체감,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을 집어 넣어줘 가지고 서로 여기서 분열과 다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방 국가들 간에. 그게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의 왕조가 얼마 못 가는 이유는 그 안에서 계속 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최근의 왕조였던 조선만 오더라도 500년 가잖아요. 500년 간도 그 안에도 이제 나름대로 반란들이 있어요. 반란 세력들이 있지만은 반란 세력들이 와가지고 실권은 차지하려고 할지는 몰라도 왕조를 교체하겠다는 생각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왕조 교체는 그 백성이 허락하지를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왕조 교체까지는 쉽게 못하는 거예요. 단지 실권만 잡는 쪽으로 가는 거죠. 꼭 고려시대 때 무신단이 그렇게 오래됐어도 무신들이 지가 왕하겠다고 나서지는 못하잖아요. 그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도 무신난이 한 100년 이상 갔나요? 한 100여 년 갔죠. 딱 100년. 100년 무신난을 가면서도 그 왕이 있으나 마나한 것까지 집어쳐버리고 내가 왕 노릇하겠다 그러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용납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그러니까 그건 내시도 왕 오는데 내시였다가 왕된 사람, 황제 노릇하는 사람도 꽤 집어쳐버리고 그냥 이제부터 내가 왕 노릇하자 이러고 나가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우리만의 어떤 그 정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정서는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하면 고조선 환웅 그리고 단군 여기에서 그 정신이 뭔가 하게 되면 내가 이제부터 힘이 세니까 무력으로 내가 왕노릇 하겠다라고 하는 전통이 아니라 추대의 전통이라는 게, 환웅천왕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준 거지 내가 이제 왕노릇 하겠다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찾아와 가지고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아이 낳게 해달라고 빌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아이 낳기라는 게 나라를 세우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거를 싫다고 그러는 거를 그냥 빌고 빌어가지고 왕으로 추대를 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전통인 거. 그러니까 그게 2000년 가는 거예요. 그게 2000년 가는 거고, 그렇게 신앙으로 통제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으로는 중앙 통제를 했지만 정치로는요, 그걸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지방 분권을 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하고 같은가? 이스라엘 체제하고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체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체제가 이원 체제예요. 하나는 뭐예요? 제사장 체제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 체제는 레위 지파가 전체를 다 총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 지파는 이거는 뭔가 하게 되면 독립이에요. 지파장이 그거는 독특하게 치리해 나가는 어떤 그런 체제다라고, 이스라엘 체제하고 그건 아주 이제 유사한 그런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 체제하고 고조선 체제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너무 유사한 게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떤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까지 우리는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아. 이거는요, 그냥 우연의 일치였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유사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요. 인터넷 보니까 거꾸로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나라 걸 뭐 차용했다나 뭐 이렇게라도 뜨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를 차용했다. 네. 그게 환단고기 쪽에서 하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그게 많이 그거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건 환단고기 쪽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제 그 성경 문화도 다 이제 우리에게서 나온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 주로 환단고기 쪽에 얘기해요. 그 부분은. 근데 어떤 그 부분은 이제 나도 좀 난 이제 어떻게 그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내가 그 써놓은 부분이 아브라함과의 어떤 관련성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이제 내가 좀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 BC 2000년경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디 출신이죠? 갈대아? 갈대아 우르가 어디예요?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예요. 수메르인들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갈대아 우르로 들어가지고 우르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3500년경에 들어가지고서 이제 초기 왕국을 만들었다가 아카디인들에게 이제 밀려났다가 다시 재건을 하는 거가 BC 2200년경이에요. 그때가 그 우르 왕국의 전성기라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온 데가 바로 딱 그 시기에 갈대 우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연관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냐라는 것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것까지.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장박사는 국제 정치학 전공이신데요. 그 정치 구조에서 이스라엘 체제도 그렇고 신앙으로는 중앙 통제를 하면서요, 정치적으로다가는 지방 분권을 하거든요. 이거는 그 수준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어? 지금도 중동이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최고 수준이잖아. 그걸 하자고 많은 사람이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조율을 못하는 네. 그러니까 높 이상도 있는데 현실하고 조율이 안 되고 저렇게 어려운 그러니까, 가르쳐줘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체제와 고조선 체제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중요한 거라고, 이 부분이. 근데 여기 윤대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고조선은 지방 고수국 연합체였다는 것까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명확하게 이제 신앙 그렇게 천시를 두고 뭐 지방의 소도를 두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까지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체제 구분을 중앙 통제라고 하는 것 자체와 지방 분권을 조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신앙과 정치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이상과 현실이잖아요. 이거는요. 그 이상과 현실을 기가 막히게 조합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언제 만들어지는가 하면 바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제 중요하게 봐야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조선이 2300년을 가는 거고, 그 이후 부여가 이제 뭐 고구려 이제 합병되어져 나가니까 이제 고구려라고 하는 것들을 중국 문헌에서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BC 1200년경에도 고구려라는 지명 국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우리가 이제 지금
저기 삼국사학이나 뭐 삼국유사 이런 데 기초해 가지고도 BC 27년에 세워져 가지고서 1700년 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것도 1000년 이상 가는 거예요. 고구려라는 거 1000년 이상 가는 어떤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시작했다면 500년이에요. 그게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주요 특징인 거고 그건 우리 민족의 정신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스스로 나서로 왕노릇 하려고 그러지 않는, 스스로 나서 왕노릇 하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적으로 오래가지. 실권까지는 잡아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그럼 이제부터 왕노릇하자, 이건 백성이 용납하지를 않는다는 게 다 아는 거, 못 하는 거예요. 거기는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려 시대로 가서 이렇게 봐야 보겠지만은 삼국을 신라는 통일했으니까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고려가 이제 그 왕건이 어떻게 가지고 또 겨우게 가능한가 하면 호족들과의 결혼 정책으로다가 그 실권을 잡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라도 강제로 합병하지를 않고 양해받는 형식으로다가 이렇게 취하는 어떤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까지 그 뭐 가가지고 힘없는 거 그냥 뭐 뭉개버리고 그냥 다 없애버리면 되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 그런 부분들 겨우 그냥 호도들과 뭐 그 부인이 몇 명 뭐 스물 어떻게 그 명수가 이렇게 다 외우셔 그걸. 관심이 있어가지고 28명 호족들과 연합을 했다 하면은 결혼 정책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나중에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차원이 다른 어떤 그 이상 국가라고 하는 걸 내걸어 가지고서 이제 그게 가능해진 어떤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중요한 우리는 이제 하나의 그 이제 주제가 되는 거죠. 왕조 교체가 어떻게 해서 이게 이제 가능해지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것들도 그렇고, 이게 주요 두들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게 고조조선이에요. 뭐 일본이나 중국 같은 힘이 있으면 그냥 다 나가서 일단 뭐 정권 잡으면 왕노로 타는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진시황 그 춘추전국 시대를 끝내놓고 나가지고 30년 만에 망하잖아요. 수나라도 또 그 56국 시대인가를 끝내놓고 나가지고서 또 그 70년? 100년을 못 채운 거예요. 예. 이렇게 100년을 못 채우고 또 당나라로 넘어가잖아요. 41년에. 양제 문제였나? 문제 양제였나? 문제가 많았구만.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되잖아요. 그 넓은 나라를 통일해내고 나가지고 30년, 40년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는 감히 누가 내가 또 아직 뭐 왕노릇 해보지 이 생각 우리는 못한다는. 세조 정치는 나와도 그게 굉장히 그 강렬하죠.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왕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용납이 안 되는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나 하면 그런 정신이 여기에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부터 우리는 출발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자칫, 그때 우리는 아직 고대 국가가 성립될 만큼 사회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기존의 그런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때 뭐 국가라고 얘기할 것도 없는데 무슨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너희 나라는 국가라는 건 삼국시대부터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다 삼국 그런 거예요. 제가 이게 이제 갑자기 성경 얘기라서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 왕정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은 이 본능들이 있잖아요. 그 다윗 체제 이런 것을 인정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전의 신정 체제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들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나라의 수준도 아니다, 사사기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그러니까 이 율법이 말하는 이상국가 지금 우리가 말하면 이런 거의 의미를 목회자들로부터 이해하려고 그러질 않는 것 같아요. 그 교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왕조를 인정하려는. 근데 신본주의랑 그러니까 신권이랑 이 왕권 이 체제에 대한 이 정확한 이해도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이상적인 어떤 거가 소중하다는 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는 나라로서의 어떤 어떤 파워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거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방 분권 이런 것들이 너무 무력하지 않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왕조를 막 이렇게 부각시켜 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더라고요. 이 대화를 해보면 똑같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체제는 뭔가 하면 제사장과 장로 체제였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 아론 지파는 전국에 48개 지금 단군 조선으로 얘기를 여기 단군 조선의 고조선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이제 소도가 되는 거예요. 지방. 거기에 도피성이 있는 거고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어떤 이런 체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중앙에 이제 있죠. 그 신시. 근데 대제사장에 해당되어지는 거를 여기 이제 단군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지방의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이렇게 대제사장, 제사장 체제로다가 전국을 이거는 이제 총괄하는 중앙 통제 체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12지파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다가 지방 분권. 그러나 지방 분권은 그러면 누가 통제를 하느냐? 대제사장이 그걸 총괄을 한다고요. 그 지파장들까지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앙적인 총괄과 더불어 가지고 정치적인 총괄을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이런 체제였다라는 게 이스라엘 제도 지금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단군은 대제사장에 해당되어지는 거고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 지방에 있는 신앙의 중심지는 소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천군, 단군 이제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체제가 2300여 년 동안 내부 분란 없이 평화롭게 유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고조선에 멸망하는 것도 한 나라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 거지 고조선 자체로 말미암아 내부 붕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한 나라 때 와가지고도 한사군을 설치를 하고 거기도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을 부각시키는 동북공정이 있어요. 한 나라의 동북공정이 뭐죠? 중화사상인 거예요. 우리가 중심이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이전에 중국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데 이걸 또 껐네. 이제 이 지도 기억나시죠? 우리나라가 만주 이쪽으로 해서 동쪽인 거예요. 이 사람들 서쪽이 동서시대였다는 겁니다. 동서시대예요. 그러다가 이제 남북시대로 가는 거예요. 동서시대 우리가 앞섰던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의 때 와가지고서 비로소 이 사람들이 이제 진나라를 이어가지고 통일을 시켜놓고 나가지고 이제 유교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통치를 하잖아. 유교 이제 국시로 삼아가지고 통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중심이다 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화라는 얘기를 왜 하겠어요? 우리가 중심이라니까 본래부터 중심이었으면 그 말을 할 필요가 있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닌가? 심리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본래부터 중심인 사람은 중심이라는 말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동북공정하면서 이거 고구려가 우리 지방정권이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 거였어. 저 만리장성이 여기가 아니라 말이야. 여기 저 나라 황해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동북공정은 요즘 2000년대 와가지고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몇 년대에도 있었다고요? BC 200년대도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중화사상. 자, 그럼 이제 어디를 보시는가 하게 되면은요, 36페이지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36페이지 어디를 봐야지 될까? 어디를 봐야 될까요? 고조선 연구의 방법이 있지요. 뭐
책 없으면 옆에 분도 같이 가능하면 이렇게 보시고요.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고조선 연구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첫째 뭐라고 읽어 뒤에서 첫 번째 문장만 읽어요. 그냥 나중에 거의 줄이는 관두고 첫 번째 문장만 읽어봐봐요. 이제 마이크를 가지고 저 연 목사님 읽어보시오. 첫째 첫 번째 문장만 읽어요. 선입관을 예.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예, 고조선 연구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선입견은 뭘 염두에 두면서 하는 말일까요? 고조선 연구에도 선입견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지금 이 말을 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을까? 그 말은요. 식민사관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고조선은 보다 신하다. 그때는 아주 국가가 단계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출발해서는 고조선 연구 방법 첫 번째로 이분이 지적하는 거가 지금 바로 이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어디에 나와요? 몇 페이지 나오죠? 37편. 자, 그다음에 또 그것도 첫 번째 문장만 읽어봐봐요. 공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 공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쪽으로다가 자꾸 이제 끌어들이려고 사료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보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어디 나와요? 39쪽에 예, 39쪽. 그것도 첫 번째 문장만 읽어요, 그냥. 사료의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어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뒤에까지 조금만 더 읽어봐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연구자는 사료가 말하는 바에 따라 사실이나 사건을 복원하는 것이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사료의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료의 내용을 바꾸어 해석하는 학자가 가끔 있다. 사료의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사료보다 더 신빙성 있는 다른 사료에 의해 그 내용을 바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요 말을 왜 할까요? 지금 요 말을 지칭해 놓지는 않았어요. 지칭해 놓지는 않았는데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이게 식민지 사학 그리고 강단 사학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를 인정하지 않는가 하게 되면 삼국유사나 이런 데의 기록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라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 고려 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가 이런 거예요. 고구려 후기에 이제 쓰여지는데 몽골이 침략이 있고 그럴 때 이제 그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쓴 거다라는 식으로 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국유사나 삼국사학이나 이런 기록들은 믿을 게 못 된다는 식으로 아니 외국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는가 보다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 국내 학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 남나라 역사 소설은 그 신빙할 만한가? 일본 세기 같은 거는 그건 뭐 완전 그건 뭐 사기인데 그건 그럼 갖다 인정할 만한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번 얘기가 뭐라 그러면 이게 믿을 만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왜 그런지 더 신빙할 만한 게 뭔지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된다 또는 이유가 설명되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강단사학에도 이걸 무시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둡니다. 여기 지금 저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공정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같은 거 세 번째 사료의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거 지금 바로 이걸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시작을 하면서 이분이 맨 처음에 이런 것부터 지적을 하고 있는 거가 바로 이제 이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책을 들어가서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런 거 하나하나 강단사학이나 이런 데도 또 식민지 사학에도 주장한 것들이 뭐가 어디가 잘못된 건지 그리고 왜 자기가 지금 얘기하는 거가 맞는 얘기인지를 아주 하나하나 다 고증하려고 하는 식으로 이게 지금 조건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냥 대충 그냥 이럴 거다라는 식으로다가 얘기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40페이지 중간에 예. 사료가 말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조금만 더 읽어보시죠. 네, 사료가 말하는 뜻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오류를 범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 더 읽어요? 네, 조금 그 패러그램은 다 읽으죠. 네, 예컨대 후한서 동의열전 음느전에는 음느는 옛 숙신의 나라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을 단순하게 당시 음느가 있었던 곳은 그 전에 숙신이 있었던 곳이라는 지리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학자들이 있다. 그렇게 보면 음느는 지금의 연해주 지역에 있었으므로 숙신도 그 지역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
예, 거기 이제 뒤에 좀 들어가서 보면 숙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지도를 치웠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그렇게 환경북도 저 해안 쪽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숙신이라는 이름이 이제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숙신이 거기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숙신이라는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나나 지역에 있다가 글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숙신이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여기다라고 하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들어가 봤다라고 하는 게 사료가 말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바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나 지역, 요소 지역이 있던 그런 나라들이 이제 이쪽에 한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 또 옹쪽 옮겨가지고 같은 이름을 쓴다고요.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평양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그건 대동강유역의 평양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폐수 그래 놓게 되면은 그냥 거기에는 청천강 그렇게 이제 부르는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료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좀 정확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바로 이거를 지칭해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그동안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하던 식민지사학, 그걸 이어받은 강단사학에서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적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서 계속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신채호 그분이 이제 40번인가를 쭉 해가지고 그 뭐죠? 제목이 아니 상고사가 아니고 그 전에 신문에다 이제 좀 뭐 독사신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독사신론.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숙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숙신이 옛날에 고구려 이전의 나라였다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를 봤는데 이런 거는 이 윤대현 교수의 말로 하면 사료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아니 이제 그게 이제 그분들 지칭해서 이제 염두에 둬서 이게 하는 어떤 이런 것보다도요. 요즘 이제 그 이후에 식민지 사학이나 지금 현재 지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현재 강단 사학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주로 그런 것들을 지금 지칭해 놓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겠는데 신채호 선생이 어느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노릇인데요. 근데 숙신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제 지명, 국명이라고 하는 거가 한쪽에만 있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꼭 염두에 둬야 돼. 이게 충청도에 있는 부여는 뭐라고 부르는가? 그건 남부여라고 불러요. 남부. 그러니까 부여만 하더라도 본래 부여가 있고 북부여가 있고 동부여가 있고 졸본부여라는 게 또 있어요. 졸본부여는 이제 고구려 가가지고서 이제 거기 갔더니 거기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이제 졸본부여라고 이렇게 부른다고요. 이제 그 동명성왕, 그 고준몽을 가리켜서 이제 그거는 이제 부여의 그 천재의 아들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부여와 고구려와의 그런 어떤 그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백제도 뭐가든 부여의 그 왕자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졸본에 있는 거기를 또 졸본부여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니까 부여만 하더라도 이게 5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덮어놓고 그냥 부여 이래 놔버리면 이제 이게 많은 오류가 빚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국과 일본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참고할 때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 학자들은 오늘날 만주가 그들의 영토이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고대부터의 연고권을 주장하고 싶어한다. 중국은 고대부터 천하는 중국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천하 사상이 그들 정치 사상의 근간을 이루어왔다. 따라서 한국의 고대사도 그들 정치와 문화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예컨대 한국 고대사의 출발을 기자의 조선 망명으로부터 잡는 것이 그러하다. 네, 이제 지금 이 부분도 이제 중국과 일본 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는 그들의 입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좀 세심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요즘 근래 학자들도 그렇지만은 본래 중국의 사서라고 하는 것 자체에 그저 사마천에 쓴 사기에도 보기도 춘추 뭐 기법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제 중국 중심으로다가 써내려가는 어떤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외교관계를 누가 이제 사신이 왔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냥 사신이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 조공을 바치러 왔다는 식으로다가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러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해. 나 이제 고구려가 자기를 지방 정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거기 자기네 옛날 사기를 비롯한 이런 고대 사서에 보니까 고구려가 조공 바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지방 정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의 외교 사절이 왔다 간 걸 조공을 바치러 왔다 갔다라고 기록하지 않은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논리대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백제 신라도 고구려의 지방 정권이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백제 고구려 왔다 간 얘기인데 거기도 다 조공바치로 왔었다라고 근데 그거는 아니 말하지 않고 고구려만 싹 들고 가서 고구려가 조공바치로 왔었다 이렇게 집안 정권인데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논리가 이제 성립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6번째 또 읽어봐. 이분이 아주 여러 개 지적을 해놨어요. 지금요. 통계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고조선 연구에 어떤 문헌 사료나 고고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 그것이 고조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였겠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예컨대 지금의 요소 지역 일부 유적에서는 중국의 상시대에 만들어진 기후의 청동기를 비롯하여 상말기와 서주시대의 청동기가 출토되었다. 일부 중국 학자들은 이러한 유물에 근거하여 만주 지역은 일찍이 상시대부터 중국의 세력권에 들어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은 이 유물들을 과대 평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유물이 나왔다든지 기타 등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에 그것이 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거냐 조그만 거 하나 나왔다를 그거 가지고도 그냥 그게 단 것처럼 또는 문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한 구절이 있다라고 해가지고도 그 구절이 다인 것처럼 해석해 나가는 어떤 그런 오류를 보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요. 복원과 해석을 위한 이런 틀이 필요하다. 고조선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분석과 비판을 거친 사료를 종합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대사에 관한 이런 틀이 있어야 한다. 복원된 사실이나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서도 이론 틀이 필요하다. 예컨대 인류 문화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등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하나의 이론 틀이다. 이러한 이론 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예, 여기 이제 어떤 역사 이론이 건전한 이론을 가지고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론 틀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이게 접근에 들어가지 않으면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사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충분히 설명한 이론을 알고 있지 못하면 황금 바가지를 든 거지 꼴이 된다.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황금 바가지를 가지고 밥 얻어 먹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나? 황금 바가지를 가지고 황금 바가지만 팔면서 이게 아주 큰 부자가 될 텐데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47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램만 좀 읽어봐요. 한국에서의 근대적 역사 연구 방법은 서양에서 도입되었기 때문에 한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서양사에 적용되었던 이론 틀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한국사의 사료를 서양사의 연구 결과로 얻어졌거나 서양사에 적용되었던 이론 틀에 억지로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발을 잘라 신발에 맞출 수는 없다. 한국사의 자료가 기존의 이론 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사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 틀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발을 잘라서 신발에 맞춰야 되나 아니면 발에다 신발을 맞춰야 되나 요 얘기는 이제 주로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하는 이야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서양하고 우리하고는 사회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양은 주로 이제 그 상업 중심의 사회였다라고 하는 게 아주 고래로부터 상업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상업 중심 사회여서 도시국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국가라는 그런 표현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서양사를 읽어보다 보게 되면 많이 나오는데 그 우리나라는 아주 옛날부터 그 근래 이르기까지 자급자족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한 마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도 자급하는 그런 사회 구조, 농업과 그리고 자급이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게 상업이 중심이 아니고요.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없는가 하면 도시국가라고 하는 거, 상업이 중심인 사회에서 등장하는 도시국가의 성격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가 또 다른가 하게 되면
도시국가에서는 노예제도라는 거가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노예들이 주로 뭐를 하는가 하면 일하는 계층들이 되는 거예요. 노예들이. 근데 우리나라에는 머슴이라는 게 뭐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소수지. 특별한 사람한테는 이러는 거지. 노예 중심의 그 사회 구조가 아니라는 거야. 일하는 계층이 다 노예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농민이 다 일하는 사람이었지 무슨 그때 소수만이 지배계급으로 양반하다 그때 좌식계급이었지. 대부분은 평면들은 다 일하는 사람인가 자급자족인가 다 일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 그 우리에게는 또 뭐가 없나? 봉건제도라는 게 없는 거예요. 봉건제도라는 거 없이 이제 농업사회 중심, 농업 그리고 자족하는 어떤 그런 사회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게 서양하고는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역사를 설명하는 이론의 틀들이라고 하는 것이 다 주로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가지고 우리도 뭐 무슨 저 봉건 사회 무슨 뭐 이제 도시국가 이런 식으로다가 적용을 시킬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는 이론의 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발을 잘라가지고 신발에다가 어떻게 맞출 수가 있느냐,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주로 이제 이게 일본 식민지사학이나 강단사학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들 염두에 두면서 비판적으로 이제 하나하나가 지금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다가 이제 접근해 들어가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책의 특징은 이제 이렇게 이제 짜여져. 이 책에 이걸 하나하나 읽다 보면 이분들 얘기가 맞는 얘기 같아요. 맞는 얘기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라기보다도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할 때 일단 사실에 기초해야 되잖아요. 사실이 없는 걸 가지고 우리가 소설 써내려갈 수는 없는 얘기니까 지금 그런 거죠. 자, 혹시 여기까지 중에서 좀 얘기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좀 얘기 좀 하세요. 우리 저 인터넷 가지고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 계실 텐데, 홍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저 김준수 장로이라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제 주저하지 말고 전화 좀 줘요. 자, 더 얘기 좀 없으세요? 자, 그럼 53쪽 이제 여기 변 목사님 뭐 얘기하시겠다고? 자, 이제 고조선 연구 제 1편이 되겠는데요. 고대 조선의 지리와 개념, 고대 문헌에 보이는 조선, 고대 문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문헌도 그렇지만은 주로 이제 중국 문헌들에 우리나라 관련되어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뭘 다루고 있죠? 조선이라는 명칭 부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건데, 여기 이게 두 번째 이렇게 보게 되면은 54페이지에 나나유역의 조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 이제 그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여기서 좀 이제 얘기를 다루는 거죠. 주로 이제 많이 조선과 관련된 요 가운데 많이 다루어지는 게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문제를 여기서 좀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제 61페이지 이런 데서도 얘기하는 거가 요동이라는 지명도 이건 좀 같이 또 띄워놓고 보자고요. 요동 아직 탁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시면 아무래도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요동이라는 지명도 지금 예매 요동과 달리 나나 유역에 있었다. 이걸 왜 여기다 이 말을 쓰고 있을까요? 그걸 지금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동이 지금 어디 나오? 여긴 요동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나? 요걸 요하, 랴오허, 요하를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요 동쪽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동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요쪽을 요서. 그런데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요동을 여기를 요동으로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를 요동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나 오른쪽을 요동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우리를 믿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고대 요동은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고대 요동은 지금의 요동과 위치가 달라. 지금은 나나 유역이었다. 라고 하는 거. 그거 이제 한서 제 9권 28 하 지리지 하 요동 뭐 이런데 이제 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 중국인들은 이제 여기에 있는 고기를 또 조선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런 지역이 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것들. 이제 그 기자조선 이제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기자조선이라고 하는 거가 고조선, 단군조선 전체를 차지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요 나나지요 요쪽 일부를 차지한 그런 나라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조선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후에도 지금 저기 보게 되면 이제 이 기자조선의 완의 이단들 다 이제 단군조선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지금 우리 교과서에다 그렇게 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하게 되면은 단군조선을 이어받은 게 기자조선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만조선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일부 한쪽 규택만 차지하던 고기를 그렇게 부른 거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제가 강단사학자들은 이런 것들에 반박하는 글 같은 것들을 별로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찾아봐도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이게 맞다 이렇게 얘기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딱 하나하나 지적을 하는데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서 그냥 아니다는 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79페이지 70페이지 70페이지 이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위만조선의 궁궐 형태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우리 조상들은 어땠는가 하게 되면은 조춧돌을 놓을 때에도 자연석을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조춧돌을 놓을 때 자연석을 거의 안 쓰고 우리는 다다문돌을 거의 쓰지 않았다. 그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석을 좋아해요. 궁궐을 지으면서도 우리는 자연석을 썼다는 거예요. 조춧돌로다가. 주 목사님 무슨 돌멩이가 좋아해요? 난 다듬은 게 좋던데. 앞서셨네. 난 애들 때 내가 그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느 절인가 어딘가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크게 달려놓은 건물인데 진짜 자연석을 조춧돌로 놓은 거예요. 난 그게 이걸 망치가지고 조금만 두드리면 될 텐데 왜 이걸 그대로 갖다 놨나. 그때 난 그게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다듬어가지고 좀 넣었더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이걸 그냥 그대로, 그것도 자연석 중에서도 아주 저희 어쩌 특별하게 아주 좀 네모 반딱에 찾은 걸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갖다가 놓은 거예요.
대충 크기나 이런 것만 맞춰가지고 갖다 이렇게 놓은 그런 데가 어디 있어서요? 지금 내가 그걸 봤더라면 사진을 찍어 놓을 텐데 지금 어딘지 기억이 안 나. 분명히 내가 그거 본 기억은 나는데 그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재단을 만들어도 그렇고 우리는 자연 속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분은 이제 고조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요, 이제 우리나라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의 그 관계를 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를 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동안에 우리가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또는 이제 교과서 실려 있는 대로 단군조선 뒤에 기자조선 그 뒤에 위만조선 이 도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지금 입증시키는 작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기 81페이지 위에 올라가 보시게 되면은 저기 우리 연 목사님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80페이지 밑에부터 그 다음 페이지까지 한 패러그라프 좀 읽으셔. 과거에는 옛 문헌에 나타난 조선의 위치나 지리적인 개념을 모두 동일한 것으로 잘못 인식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청천강 남부 지역에 있었던 이 조선을 한사군의 낙랑군 조선현을 지칭한 것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그 이전의 고조선이나 위만조선의 위치도 이 지역이었을 것으로 보았다. 특히 고조선은 그 도읍이 평양성이었다는 옛 문헌의 기록 때문에 지금의 평양을 중심으로 대동강과 청천강 유역에 걸쳐 있었을 것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평양은 만주에도 여러 곳에 있었던 지명으로 원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대읍을 뜻하는 보통 명사였다. 평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일부 학자들에 의해 일찍이 고려 말기부터 조선시대를 거쳐 광복 이후까지 계승되었는데 특히 이병도에 의해 통솔화되었고 최근에는 노태돈에 의해 다시 강조되었다. 지금까지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평양 그러면 그냥 다 대동강 유역의 평양만을 평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평양이 여러 곳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얘기는 저 뭐야 그 실학자들이라지 옛날에도 그런 얘기들이 지적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이병도 또 노태도니까 아주 이제 실명을 거론해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이 이제 워낙 좀 두껍게 썼잖아요. 그리고 설명이 그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상세하게 이분이 이제 그 요게 몇 년도에 발행이 되어졌는가 하게 되면은 2016년이던가 몇 년이죠? 이게 2015년 10월 27일 초판 2쇄는 2016년인데요. 그럼 16년이면 작년이잖아 이게. 15년이면 재작년이 근데 이분은 지금 뭐 건강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이거 이렇게 하실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이전에 썼던 것들을 이제 고조선에 관한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편집을 해서 이렇게 출판한 어떤 이런 게 그래도 이제 앞에서 나온 얘기 뒤에도 좀 또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더러 있어요. 본래 처음부터 한 책을 다 쭉 쓰려고 그랬던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제 그분이 이 앞에서 써놓은 글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들은 다 이 책에 들어있는 게 이제 내가 본래 하고자 하는 그런 말이다. 그런 얘기가 이제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이분이 이제 쓰는 그런 글의 특징인데 근데 그 하나하나가 내용이 굉장히 길고 또 이제 뭐 고대 문헌들 뭐 이게 돌쳐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뭐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이제 쉽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 그런데 이제 이분이 또 그거를 조금 그래도 도와주느라고요. 그 주요 뭐야 이렇게 장이 끝날 때마다 뒤에다 뭘 맞춰 놓는가 하게 되면은 요약을 해놨어요. 마치며라는 이름으로다가 그래서 이걸 다 읽기가 힘드시면은 그것만 다니면서 찾아 읽으면 돼요.
그것만 다니면서 찾아 읽으면은 대충 아버님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치며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분은 서양 사람들이 쓰고 있는 용어를 우리가 그대로 쓰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시족, 부족 국가 이걸 우리는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용어와 그 개념이 우리하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써야 되는가? 이 사람들 마을, 고을, 국가 이제 이런 이름 마을보다 좀 마을이 모인 거를 이제 우리는 시족, 부족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마을, 부족에 해당되어지는 거 이제 고을 마을들이 이제 이렇게 모인 거를 이제 고을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고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국가를 이룬다. 이제 이런 용어들 이제 쓰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때 기자조선, 위만조선 이렇게 나갔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기자가 망명을 했는데 고조선 지역 끝 부분으로 망명을 해서 그 부분을 내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위만이 와서 그걸 힘으로 빼앗아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한나라인가에 들어가서 한나라에 소속된 그 위만 조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본래는 고조선 땅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이게 왜 기자조선을 뭐 우리 조선 단군을 이은 거냐라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조선은 망명했는데 단군조선 쪽에 망명한 거고 위만은 가서 빼앗은 거고 그래서 확장을 해서 고조선이 이제 동쪽으로 더 밀려가는 거가 이제 고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고조선 땅이었어요. 그 부분 기자조선, 위만조선 얘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민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난민들인데 난민들이 몰려오게 되면은 쫓아내지 않고 받아줬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지중해가 무슨 뭐 죽음의 도시, 죽음의 바다라던가 뭐 그 얘기 나오다 하도 난민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다 어디 받아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난민 받아주게 되면 참 곤란한 문제잖아요. 그다음 먹여 살려야 되고 뭐 기타 사회적인 문제 발생하고 참 복잡한 문제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서로 안 받으려고 지금 이제 그러잖아요. 이게 북한이 무너지게 되면 그 난민들이 뭐 이제 중국 사람들은 다 지금 두려워한다고 난민들 중국 쏟아져 들어올까봐 또 러시아는 또 러시아로 쏟아져 들어올까봐 또 일본은 또 뭐라고 또 일본으로 올까봐 지금 뭐 이제 그런데 고조선은 어땠는가 하게 되면 중국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난민들이 밀려 들어오게 되면 받아줬다는 거예요. 이게요. 믿고 받아줬다. 그게 또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거기다 갖다 그냥 받아줘도 어떻게 하는 거 수용소 만들어 놓고 그냥 갖다 부려나 먹으려고 하는 식으로 다 이렇게 받아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 이제 이렇게 가지고 넌 이 사람들 데리고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잘 살아라 이런 식으로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기자조선이고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 위만조선이라는 게 직책을 또 주어요. 거기다가 뭐 박사 뭐 이제 박사라는 거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공부한 박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그런 이제 관리를 지칭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이름이 되겠는데 그거 직책까지 주어가지고서 그럼 넌 난민들을 이제 총괄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라라고 이렇게 맡겨주는 거예요. 위만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위만 이제 배반해가지고서 오리 와가지고서 이제 반란 일으켜가지고서 뭐 나라를 차지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들도 뭐가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그 당시부터 우리는 그냥 이 사람들 난민이 밀려오면 그냥 너 여기 살아. 그리고 인방 이렇게 옮겨갔다는 얘기예요. 이랬다. 그런 얘기가 되게 그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렇게 나라가 망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맞는 얘기 같아 안 봐도. 난민한테 나라가 망할 만큼 그렇게 호술하진 않았잖아요. 난민한테 나라가 많고 뭐 호술할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 살려고 자리 내줬었다. 그걸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기자가 다 그걸 조선이라고 불렀었다. 이렇게 얘기해 거기다 조선이라 이름도 쓰인 데가 있었다. 그러니까 기자 조선이라고 불렀다. 이제 그 조선을 이제 여기 지금 대동강역의 조선자가 동일하게 봐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뭐 주 목사님 하실 얘기 없어요? 좀 많을 것 같은데 어째 없으셔요? 그 가지고 계신 책은 그래도 한번 보신 거죠? 예, 그거 그 때문에 이 책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예, 그럼 이제 두 번째로다가요. 한민족의 형성과 출현. 우리가 뭐 대충 얘기하는 것보다 이걸 좀 내용을 따라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같이 다뤄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한민족의 중심 세력이 누구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그런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는가 하게도 우리 북방전래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가 이게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 거는 북방으로부터 이렇게 전래되어져 내려오는 어떤 이런 거였다. 스키타이 그래가지고 유럽 저쪽으로부터 이렇게 시베리아 이쪽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북방이죠.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전래되어져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1900년대 초 이제 뭐 그쯤에 이제 전후해가지고서 얘기인데, 그때는 어떻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 중국을 포함한 동양은 서양보다 문화가 뒤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화는 서쪽에서부터 서양에서부터 이렇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중국으로 동양으로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중국에 와 있던 서양의 그저 고고학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중국에 와가지고 활동하고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 있는 중국에도 무슨 이제 그 유물을 찾아냈다고요. 유물을 찾아냈는데 그게 이제 서양에 있는 거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물을 기초로 해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 유물이 이제 뭐의 증거인가 하게 되면은 이제 서양으로부터 문화가 이렇게 전달되어졌다라고 하는 증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이제 쭉 가다 보니까 이제 징검다리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중앙아시아 어디에도 이렇게 보니까 비슷한 유물이 있다.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 서양에서부터 이렇게 전달해 온 증거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세계 그 고고학계 아주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이제 강의로 다니고 뭐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가만히 다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좀 한참 뒤에 가가지고서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공부하면 이제 다시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그 유물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져 있긴 한데 서양에서 일로 온 게 아니라 일로 글로 간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게 밝혀졌다. 이제 그런 얘기가 어디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1900년대 초 그때는 당연히 다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서양이 동양보다 앞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화가. 고대 문화도 그랬다. 현대 앞섰잖아요. 현대 문화가 현대 문명이 앞서다 보니까는 그게 기초해 가지고도 당연히 고대에도 서양 문명이 앞서서 서양 문명이 동양에 영향을 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쪽에 이론들이 많은데 1900년대 중반 넘어서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게 뒤집어지기 시작을 하는 어떤 이런 게, 사실 서양이 동양보다 앞서기 시작한 거는 산업혁명 이후에지 그 이전에는 아니에요. 르네상스는 있기만 하더라도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전에 우리 장고담이 얘기하신 거 이야기 되면 서양의 그 르네상스라는 것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다 뭐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이렇게 하시던데, 그 시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문화적으로도 앞섰고 경제 규모나 이런 것들이 훨씬 동양이
앞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선입견, 이게 선입견을 버리고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여러 가지면서 근데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그 동안에 어떻게 생각했나 하게 되면 문명이라고 하는 거가 서양에서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북쪽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져 왔다라고 생각을 했고, 동시에 우리 민족 사람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본래 여기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일부러부터 그러니까 남방 이주설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 남방 이주 북방 이주 이래 가지고 이제 일부러부터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살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그 동안에 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본 건데,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화석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쭈루루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도 외부로부터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그런 화석 기타 등등을 유물로다 이렇게 보게 되면 70만 년 전이라는 거예요. 70만 년 전, 그건 오래된 얘기잖아요. 구석기도 초기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그런 건데, 그때에서부터 우리가 여기서 계속 우리 조상들이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기후가 이제 이렇게 그 이제 빙하기가 오고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빙하기가 오다 보니까 북방으로 올라갔다가 뭐 다시 내려왔느냐, 올라가 있다가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구석기 때 사람이 살다가 신석기 때 그때 이제 비어 있다가 다시 북방으로 갔다가 내려왔거나 남방에서부터 사람들이 와서 현재 우리 조상들이 있다, 이렇게 그 동안에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선 그게 아니라 우리 여기 조상들이 계속 여기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류의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양 사람들이 연구를 해 놓은 것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아프리카에서부터 이제 고생 인류라는 게 등장을 해가지고서 중동까지 와가지고서 중동 지역에서 한 일파는 서양으로 하는 동쪽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도 북경 원인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뭔가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프리카에서부터 이렇게 서양을 거쳐가지고 여기로 들어오는 어떤 이런 게 아니라 본래 고 원인부터 어디 있었는가 하면 자생했다라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화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그런 거 제시를 하고 보는데, 거기까지는 뭐 우리가 이제 관심 없는 얘기고 그까지 우리가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이제 뭔가 하면 현재 우리 한민족의 조상들은 외부로부터 유입된 사람들이 아니라 중간에 유입된 사람들이 아니라 본래부터 여기 자생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문화도 외부로부터 발달된 문화가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자생적으로 만들어냈는데, 중국으로부터 영향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본래 이 특히 동아시아 쪽에서는 우리가 이 발해 연안에서부터 최초의 문명을 시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이제 지금 여기 그 민족사학이나 이쪽에서는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이 저기 강단사학이나 이쪽에서는 아직 이거 안 받아들여요. 그냥 아직 북방전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나오는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려고 하는 건 굉장히 인색한 거죠. 인색한 이유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학파가 와야 돼요. 학파가 와야 되다 보니까 이제 학파가 와야 된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건가요? 기득권을 잃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국사학계라든지 이런 거 정부 또는 뭐 강단 강단이라는 거 학교 교수직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거 연계해가지고도 그걸 계속 대물림을 해가지고 내려가는데 그게 끊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걸 그냥 고수하고 있는 게 모르냐 아느냐 차원의 문제가 지금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그건 뭐 역사학계 규정인 사람도 다 아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밖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러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당연히 알죠. 그러면 그 말은 안 하지요. 그 말은 안 하죠. 그건 저희들끼리 앉아서 하는 얘기고, 우리가 하는 소리가 오고 저 사람들은 근거 없는 소리 한다는 소리만 이렇게 그것만 반복하고 있다니까요. 근거 없는 소리를 국수 좋아해가지고도 맨날 국수주의적인 민족주의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 너희가 제야학자들이 하는 소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봐봐 다 그게 근거 없는 거야. 이렇게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책은 못 내요. 이런 책은 못 내고 그냥 뭐 조금 어떻게 가지고서 말이야 이게 다 근거 없는 소리들만 그냥 황당한 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늘어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건 다 저 열등감에서 하는 소리고 그리고 너무 지나친 그건 국수주의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더 이상 이렇게 이런 반박을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긴 뭐 이게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보다시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그 172페이지나 이런 데서 지금 얘기하는 어떤 이런 뭐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인 검토 없이 답습해 왔다는 감이 든다. 이제 그동안에 우리 조상들이 예종, 맥족 뭐 이제 어디 이렇게 보게 되면 예맥족이 우리 조상이라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다 근거 없는 소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옛날에 한 얘기고 이제 그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이주민설이나 예맥설이 제출되는 것은 한국의 고고학이 아직 학문으로 정립되지 않았고 고대사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 수준도 낮았던 수준에서 나왔던 그런 주장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인 검토 없이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검토하지 않고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는데 그 밝혀진 거에 따라서 검토하려고 생각하지는 않고 옛날 것만 계속 반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한민족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기에 충분할 정도로 고고 자료도 증가했고 고대 사회 발전에 관한 이론도 제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료와 이론들을 통해 한민족의 기원과 형성을 재검토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근래 고고의 자료에 의하면 한반도와 만주에는 인류가 완전히 진화되지 않았던 전기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 이건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생 인류가 아닌 고생 인류 시대 때부터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여기 한반도에 계속 사람이 정착해서 살아왔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기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해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를 거쳐 오늘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삶이 끊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외지로부터 이주해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한민족 형성의 주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문의 여지가 많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민족의 주류를 예맥적으로 본 것은 중국 문헌에 예맥족이 비교적 빈번하게 등장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예맥족이 중국 문헌에 빈번하게 등장한 것은 그들이 중국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여 중국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뭐 기타 등등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의 뿌리가 예맥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본래부터 고생 인류 때부터 우리는 여기서 계속 뿌리 내리고 살아왔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 현생 인류의 문제가 되는 거고 단군 사화에 대한 또 이제 단군 사화 요 부분을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쓰는가 하게 되면은요. 그동안에 우리는 단군 힘하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단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사화 역사 사자를 써서 이제 사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군 사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역사 이야기 신화가 아니라 그래서 사화라는 그런 용어를 이제 이렇게 쓰는데 그거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문헌적인 자료도 많지만 이제 고교 자료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청동기 시대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전에는 10세기 무렵으로 봤다라고 하는 게 BC 10세기 무렵에 우리나라에 이제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제 그러다가 비파형 동검에 나오면서
16 내지 14개세 한 15세기까지 올려잡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요즘 나오는 거에 의하게 되면은 청동기 아직 비파인 동급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걸 유물들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놓고 볼 때 BC 25세기경 2500년경부터 청동기가 사용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요즘 근래 보이는 고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청동기 시대에 고대 국가가 출현했다라고 하는 거가 일반적인 이론이에요. 그런데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집트 같은 경우에 고대 국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오래전으로 보는데 농업은 나일강 유역에 농업이 이제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농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도 고대 국가가 출현하는데 그건 언젠가 하게 되면 청동기 훨씬 이제 석기시대 국가가 출현해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꼭 청동기 시대가 돼야지만 국가가 출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가 2500년까지 이제 우리가 상한들을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단군왕검이 BC 2333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 우리 유승규 교수님도 이걸 아주 이제 또 뭐 과학적으로 검증한다 이래가지고 그 동작빈 이런 사람들 연구 결과 기초로 해가지고서 거기 또 일식이 있었던 시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 시기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1333년이라고 하는 그 연대가 그 당뇨 50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당뇨 50년 무진년이었다. 당뇨 50년 무진년이었다. 무진년이 2433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거기 중간에 어제 일식이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가지고 일식을 근거로 계산을 해보니까 당뇨 50년 이 무진년이 2433년에 해당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다가 이건 입증할 수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써놓은 기록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그 183페이지 쪽 23페이지 쪽에서 얘기를 하는 우리 민족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석기 시대는 무리 사회 떠돌이 시대였는데 그 시대를 이제 환인 시대로 보는 거고 환인을 여기서 이제 이건 환단고기에서 보는 거고 좀 이제 유사한데 환인 시대로 보는 거고 전기 신석기 시대 1만 년 이후부터를 마을 사회 그러니까 환웅 시대 그리고 후기 신석기 시대를 이제 환웅과 곰녀 시대 해가지고서 이제 6천년 이후 그리고 이제 단군왕건 건국 고조선 이제 그다음 청동기 시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무리 사회, 마을 사회, 고을 사회, 국가 사회 이제 이렇게 반화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환인 그 상공요사에 나오는 환인을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한 부적으로 이렇게 봐가지고서 이제 환인 시대, 환웅 시대, 단군 시대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건 환단고기도 비슷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저는 환인 시대 환인을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우리 고조선을 환웅 시대, 단군 시대를 보는 거가 좀 더 거기 상군 요사는 거 하나님이라고 그래놨는데. 한 부족을 뜻하는 걸로 다 보는 거는 좀 환웅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제 거기까지 얘기하는 거는 좀 우리가 좀 너무 쉽지 않은 얘기고 그냥 환웅 촌왕 시대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민족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고조선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혈통의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혈통의식. 그런데 민족의식과
혈통 의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민족 의식이 꼭 혈통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닌데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뭐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은 우리는 혈통 의식 같은 단군의 자손이다라는 혈통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특징이라고 하는 건데 그 혈통 의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여기서 생겨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다 단군의 후손이다. 단일 혈통 의식은 이제 독특하게 여기서 생겨났다는 거. 그리고 그건 하루 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다. 수천 년 걸려서 생겨난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조선의 종교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190페이지가 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뭐 아까 내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은 조금 읽어보시자고 190페이지 우리 연 목사님 또 조금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셋째? 예, 셋째. 예, 셋째. 고조선의 종교를 보자. 고조선의 종교는 단군 사화에 잘 나타나 있다. 고조선의 최고신은 하느님이었다. 단군 사화에 의하면 하느님 환인의 아들 환웅이 지상에 내려와 곰녀와 결혼하여 단군 왕검을 낳았다. 이것은 하느님을 숭배한 씨족과 곰을 숭배한 씨족이 혼인을 통해 결합했음을 말해주는데 여기서 주된 신은 하느님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단군은 고조선의 통치자인 동시에 종교의 권위자였는데 하느님의 아들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기록들에서 확인된다. 삼국유사 기편 고구려조의 저자 이제 자신의 그만요. 주석. 우리를 보게 되면은 어디로 넘어가시는가? 일단 192페이지로 단군 사화에 의하면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조금 또 읽어보시죠. 단군 사화에 의하면 고조선에는 하느님을 섬기는 종교 성지로서 신시가 있었다. 그곳은 환웅이 하늘로부터 강림했다는 곳으로 고조선이 건국되기 전에 내려온 곳인데 그곳에는 신단이 있고 신단수가 있었다. 그곳에서 고조선의 단군들은 종교 의식을 가졌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종교 성지가 한반도 남부에 위치해 있던 한에도 있었다. 후한서 동의열전과 삼국지 동의전의 한전 기록에 의하면 한의 각 국읍에는 하느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를 천군이라 했고 소도라는 종교 성지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큰 나무가 있었으며 그 나무에는 방울과 북을 달아 놓았다. 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한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 말씀드린 대로 한강 이남 남부들 전체를 한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올 때 그 한자와 똑같은 그런 한자가 되는 건데 여기에도 뭐가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거긴 뭐 이렇게 어디 기록에 의하면 뭐 이제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후한서 동의열전과 삼국지 동의전 한전에 의하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이라는 나라가 여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왜 이제 중요한가 하게 되면 요 얘기가요. 고조선의 중심지가 여기예요. 여기 이제 나나가 그러니까 요하와 나나 요 사이를 이제 중심지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여기 이제 그 유물들이 고조 유물들이 그래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 그 여기하고 고조선 중에 제일 먼 지역이 어디예요? 제일 먼 지역이 어디예요? 여기가 되는 거예요. 한반도 입구 두마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한강 이남도에 되는 거죠. 한나라 여기인데 근데 여기에도 뭐가 있었는가 하게 되면 종교 성지로서 중앙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신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다는 거죠? 소도를 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도를 두고 여기는 단군이 있고 그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천군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똑같이 뭘로다가 통치를 했는가 하면 신앙적인 측면에서 중앙 통제를 한 거예요. 중앙 집권을 한 거라고. 신앙 면에서는 10가지 그렇게 그때부터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이거를 이제 이 신앙을 이끌고 나갔다라고 하는 건데 소도가 있고 여기도 큰 나무 신단수가 있었고 큰 나무에 이제 방울을 매달아 놓고 뭐 어쩌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다가 이러한 사실은 고조선에서 만주부터 한반도 남부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종교가 있었음을 말한다. 고조선 각 지역의 사람들이 동일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음은 그들의 풍속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고조선의 풍속을 보다 후한서 동열전 기록을 보게 되면은 부요에서는 뭐 어떻게 하고 고구려에서는 어떻게 하고 예에서는 무천, 고구려는 부요는 동영고, 고구려는 동맹, 예에서는 무천, 또 한에서는 또 뭐라고 하는가 하기도 올해 농사일을 끝내고 뭐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판을 벌이고 무리를 이루어 노래하고 춤을 추는데 춤을 출 때는 항상 수십 명이 서로 따르며 땅을 밟는 절도가 있었다. 10월에 추수를 끝내고도 다시 그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와 같이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도 우리의 민족 정신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신앙을 기초로 해가지고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중앙 통치를 합니다. 만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굉장히 먼 거리라고요. 이거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치 면에서는 자치권을 주는 거야. 그렇게 서로 지방국가들 싸우지 않게 하는 거. 그렇게 2000년을 갔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재미는 그거하고 안 비슷하니까. 아 진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20분의 1만 걷어가는 거예요. 20분을 걷어가지고도 뭘 하는가 하게 되면 경찰 노릇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싸우지 않게. 그리고 뭐 하는가 하면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게 고조선이에요. 로마 그런 어떤 부분들도 이제 있죠. 그 공화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도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600년 평화가 이제 유지가 됐던 어떤 그런 건데 여기도 이제 어쨌든 고조선의 정치라든지 사회제도는 굉장히 그러니까 앞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되니까 아직 국가가 다 등장하지 못할 만큼 미개한 시대여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우 집사님, 우리 좀 마이크 좀 갖다 드려봐. 밥 먹으러 가기 전에 밥값을 좀 하고 가야지. 밥맛이 떨어진다고? 우 집사님, 마이크 잡아봐요. 오늘 하루 종일 졸아서. 우 집사님, 어때요? 좀 어떤 조상을 둔 것 같아? 아, 너무나도 위대한데요. 조상님은 위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아갖고. 그 DNA가 그 속에 들어있어. 우리 진상희 집사님 또 마이크 좀 잡아봐야겠다. 한 말씀 하시고 가야지. 진상희 집사님, 네, 좀 이제 우리 역사의 진상이 좀 밝혀져요? 네. 학교에서 애들한테 초등학교도 좀 역사 가르치나? 네, 역사 가르쳐요? 예. 근데 역사책이 어떻게 쓰여졌나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들이 좀 있나요 거기 역사책에? 저는 저학년만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저학년이다 고학년이다 우리 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한테 이런 얘기 좀 많이 해요. 우리 조상들이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었다. 네, 잘 가르치겠습니다. 여기 교사 연수 왔으니까 역사 연수 오는 거예요. 애들한테 역사를 가르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때 아이들이 들어오는 건 평생. 우리는 맨날 삼국시대 들어나가지고 그냥 삼국시대가 그냥 딱 못이 뺏겨 버렸잖아 이게. 삼국시대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삼국시대 그냥 덮어놓고 그냥 고조선 다음에 삼국시대였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육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김사랑 권사님 아무거나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해봐요.
뭐 연고라든가 뭐 무천 이런 거 공부할 때는 그냥 공부하고 그냥 이거 역사하고는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진짜 있었던 거고 그것이 환웅 정신하고 이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그런가? 이제 이런 신기한 생각. 또 우리 나 집사님. 이렇게 이 시간 내 가지고 이게 오신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건데. 두 번째라. 그래도 들어보니까 어때요, 나 집사님? 너무 좋아요. 그죠? 뭐가 좋다고? 아니요, 잘 몰랐는데 옛날부터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옛날 고조선 뭐 그때부터도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형성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하고 아주 네, 성경하고 유사한 너무 부분이 같다는 뭔가 거를 하면은 제사 드리는 의식이 예. 신단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신전이 아닌 거예요. 신상도 아니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것도 나무 밑에 있었다는 게 그냥 자연 환경 속에 신단수 밑에 나무 밑에다가 어쨌든 만들어는 뭐 얼마나 컸겠어. 조그맣게 만들어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근데 대신 뭘 만들어 놓는가 하면 넓은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서 잔치를 벌이고 이건 상하 귀천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몇 달 며칠을 그리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는 너무 놀라운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저 임정한 목사님 한 말씀 하시죠. 윤행 교수님께서 서두에 고조선을 열어가면서 왜 이거에 대해서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 제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삼국이라든가 사국이나 오국이라든가 열국사에서 더 읽어봐야겠지만은 아직 읽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기초석과 대들보가 없는 상태에서 기둥 없이 역사의 집을 짓고 있는 우리의 현실 자체가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이 고조선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투영해서 민족의 정신을 끄집어내는 작업은 오히려 역사의 밑동지의 기초 작업을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공감하면서 이 고조선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시각, 해석 이것이 역사의 재해석을 하는 어떤 출발점이 아닐까 하는 그런 문제 제기와 열공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 관심을 다시 가져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역사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몰랐는데요. 여기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에도 우리나라 한반도 어딜 가든 종교 성지가 있었고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많이 닮았다 그러고 오늘 이렇게 교육 중에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특별한 DNA가 있는 민족이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들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 자신도 그렇지만 너무 모르고 있고 우리 것을 지키지 않고 우리 것을 너무 쉽게 버리지 않았나라는 것도 좀 알게 됐고요. 그리고 좀 세계적인 민족이라고 뭐 우리가 이제 뭐 머리도 제일 좋다고 이러지만 이렇게 좀 뒤지고 이런 거는 이런 역사적인 정체성이 좀 없어서 우리가 이런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좀 이제 우리 거를 다시 한번 잘 찾아내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너무 잘못 알았고 모르고 있었고 또 알아도 또 잘못 알았고 아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많이 오는 것 같은데 특히 역사 현장 같은 데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무슨 생각할지 우리가 조금 그냥 일반 백성들 그냥 오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조금 먹물먹은 사람들 와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심어놓은 식민사관이 얼마나 지금도 유효한가 아마 그런 걸 보면서 좀 그런 걸 보면서
비웃고 가는 사람도 아마 있지 않을까. 아이고 아직도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아마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좀 이제 많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금 그 저 어디 그 요즘 그 식민지사 고발하고 그런 책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해방되고 난 다음에도 서울대에 있는 그 역사 교수들 계속 와서 관리해 줬다는 거예요. 일본에 그 교수들이 와가지고서요. 계속 관리해주고 뭐 이랬다. 또 요즘 그 식민지 사학 이런 거 저 동북공정에 대처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도 뭐 이거는 어쨌든 어디 문서로 다 나오는 그런 얘기에 의하게 되면은 일본에도 활동비 대주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와. 심지어 그 정도로다 가지고 우리가 지배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청산을 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이럴 수? 근데 이거를 청산이라는 얘기가 사실 말은 쉽지만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가 교회가 좀 앞장을 서야 될 것 같아요. 누가 그걸 해요? 우리 저때 좀 몰랐잖아요. 저도 사실 제가 뭐 대충 그냥 뭐 그러고 있었지만은 이런 건 내가 들여다보기 전에 몰랐지. 뭐 저도 모르긴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고 우리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이런 걸 좀 바로잡아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돼요. 저요. 또 가서 저녁 먹으러 오라고 자꾸